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오늘 세계의 화제는 영국 왕실의 결혼식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인 헨리 찰스 엘버트 데이비드, 이건 풀네임이고 줄여서 해리 왕자라고 불리는 해리 왕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해리 왕자는 아버지가 찰스 왕태자고요. 그 어머니는 비운에 죽은 다이아나였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우리 세계 사람들의 동정심도 있고 해가지고 더욱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해리 왕자가 결혼식 때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군인입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이 해리 왕자라고 그래요.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전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번 약 전투 경험이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7개월. 헬리콥터, 아파치 헬리콥터의 조종사 또는 사수 역할을 했습니다. 계급이 대위입니다. 대위. 특히 두 번 근무를 했는데 2013년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2013년에 배치되었을 때는 2012년이군요. 2012년에 배치되었을 때는 탈레반이 공개적으로 이 해리 왕자를 습격을 해가지고 인질로 잡겠다 하는 협박을 했지만은 근무를 계속 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두 번째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사람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이고 10년 동안 군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군에 있었어요. 그리고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위험한 이 공격용 헬기 조종사 사수로서 실전에서 근무를 했다 하는 점과 군복을 입고 나온 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군복을 입고 나왔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왕실은 아주 항상 웃고 자유로운 모습이지만은 영국 왕실의 남자는 거의 전원이 다 군인입니다. 군인. 보통 군인도 아니고 참전 군인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입니다. 앤드류. 이분도 이제 나이가 50대 한 60 가까울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듀크 오브 요크로 불리죠. 요크 공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도 직업 군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해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왕립 해군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 사람도 또 조종사를 했습니다. 이 조종사로 들어가는 게 이 가문의 영광인지, 영국 하면 해군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군도 유명합니다. 로얄 에어포스라고 그래가지고 런던에 가면은 해군 기념관 못지않게 이 공군 기념관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1940년에 히틀러가 프랑스를 함락시킨 다음에 영국을 쳐들어가기 전초전으로 폭격을 했습니다. 런던 등등을 집중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 공군이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벌어진 이 전투를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전투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중전이었습니다. 이 공중전에서 놀랍게도 열세이던 영국 공군이 독일의 막강한 루프트와페라고 불리는 그 공군을 이겨냈습니다.
공중전에서도 이기고 특히 레이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레이더가 처음 전투에 도입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소수의 전사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유명한 연설도 하고, 이 순간은 나중에 영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The finest hour라는 표현을 했던 바로 그 대상이 영국 공군이었습니다. 영국 공군. 그래서 이 왕가 남자들이 공군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앤드류 왕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도 이 참전 용사입니다. 그때 1981년이죠 아마. 82년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를 점령하니까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흔히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앤드류 왕자는 영국 해군 항공모함인 인빈시블 무적이라는 뜻이죠. 인빈시블호의 전투 헬기 조종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내각이 대처 수상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 왕자가 그때 이 사람이 왕위 계승 순위가 2위였습니다. 1위는 물론 형님 찰스 왕태자였고요. 그래서 내각이 이 앤드류 왕자를 후방으로 빼겠다라고 했더니 엘리자베스 2세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전투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대지 공격, 구조, 그리고 이 영국 해군의 애틀란틱 컨베이어호가 아르헨티나 공군기가 쏜 이그지오스의 미사일을 맞고 격침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계속 전투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해군 항공대의 링스 헬기 조종사 또는 소해정 정장 등의 전투병과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 앤드류 왕자만 군 근무를 한 게 아니라 지금 90을 넘은 엘리자베스 2세도 군인이었어요. 공주 시절인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예운 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차량 등 정비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인 유명한 필립공은 해군 출신입니다. 앤드류의 그러니까 포클랜드 전투에 참여했던 앤드류의 아버지죠. 이 필립공은 결혼하기 전입니다. 해군 대학을 졸업한 뒤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시실리아 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 참여한 뒤 중령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중령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요새 보니까 연세도 그렇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12년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국의 왕실은 다 아마 군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퀸 엘리자베스, 지금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가 조지 6세입니다. 조지 6세. 이분도 왕자 시절에 해군대학을 졸업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참전했습니다. 1916년에 유명한 유틀란트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에 의해서 봉쇄되어 있다가 작심을 하고 대함대를 이끌고 탈출하니까 봉쇄하고 있던 영국 함대와 붙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뭐 거의 무승부가 됐는데, 이때도 이 퀸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는 왕자 시절에 장교로서 참전을 한 사람들입니다. 영국 왕실은 그 족보를 쭉 따지고 올라가면은 바이킹과 연결이 됩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난데없이 왜 바이킹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이 엘리자베스 2세의 32대 선조가 누구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윌리엄 공,
윌리엄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윌리엄 정복왕, 윌리엄 더 콩콜러. 이것은 잉글랜드 쪽에서 본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윌리엄 공이라고 불려요. 듀크 오브 노르만디입니다. 노르만디의 공이다, 이런 뜻이죠. 이 노르만디 지역,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여행을 하시던데 몽생 미셸도 보고 뭐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쉘브르, 무엇보다도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무대였던 그 노르만디는 아주 평원입니다. 그리고 말 달리기가 좋은 초원 같은 느낌도 들죠. 이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서기 한 9세기 때, 9세기 10세기 요 무렵에 이 프랑스 왕이 바이킹이 하도 자꾸 침략을 하니까 그 땅을 아주 내줘 버렸습니다. 노르만디를 여기서 살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노르만이라고 합니다. 노르만.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최초의 노르만 공이 롤로라고 불리는데 지금 덴마크 사람들하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롤로가 서로 자신들의 선조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DNA 테스트도 하자고 그러고. 지금까지는 대충 덴마크 바이킹이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요새는 또 노르웨이 바이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바이킹입니다. 그래서 노르만 지역에 살면서 워낙 용맹한 사람들이니까 또 고급 문화를 가진 프랑스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불란스 말을 배우고 불란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바이킹 전사로서의 그 용맹성은 계속 유지하면서 아주 노르만 공국을 강국으로 만듭니다. 유럽의 아주 강국으로 만듭니다. 힘이 넘칩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공이 1066년에 약 7,0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잉글랜드 정복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런던 남쪽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결전을 벌입니다. 당시에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손 귀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앵글로색손 귀족들이 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노르만 차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걸 노르만 콘퀘스트라고 그러죠.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 1066년입니다. 이건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사의 운명이 헤이스팅스 전투 한 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영국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106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영국은, 제가 영국이라 하면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다 포함한 겁니다. 뭐 잉글랜드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나중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하나로 통합이 돼가 브리튼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영국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그 전에 영국은 대륙 세력으로부터 계속 침공을 받았습니다. 1세기에는 서기전 1세기에는 시저가 쳐들어와서 일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에 정식으로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 정복하고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로마가 망하니까 이제는 덴마크에 있던 앵글로족, 독일 쪽에 있었던 색슨족, 게르만족이 쳐들어오고, 나중에 8세기 무렵부터는 노르웨이로부터 그리고 덴마크로부터 바이킹이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계속 당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1066년에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포함한 이 지역의 지배자가 된 이후에는 침략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침략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영국의 국력이 대팽창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을 침략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노르만 콘퀘스트의 지휘자였던 이 윌리엄 공의 32대 후손이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킹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적 기질이 강하다. 그리고 영국이란 나라의 국가의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바다를 좋아하고 정복을 좋아하고 대외지향적이고 특히 지도층이 상무정신이 강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바이킹과 노르만 사람들은 아주 참 기가 막힌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장에 나가면 용감하고 다스릴 때는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법치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파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몽골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죠. 몽골은 법치를 세우는 데는 좀 약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하여 오늘날의 대영 제국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대영 제국이 세계를 리드할 그 힘이 바로 노르만에서 나왔다 해서 이 노르만 지배층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은 이 노르만 윌리엄 정복왕은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영국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의 무덤은 노르만에 있습니다. 노르만디지요. 지금 캉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성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고 해서 보통 한국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죠. 사자왕 리차드. 로빈 후드 소설에 나오죠. 사자왕 리차드 하면은 아주 용감하고 너그럽고 특히 십자군을 이끌고 중동에 가가지고 저 이슬람 대표 장군인 살라딘과 대결한 사람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 신화에 말입니다. 4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41살에 죽었죠. 그러나 워낙 생애가 드라마틱해가지고 영화에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영국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안주 지역이라는데 거기 성당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헨리 2세는 플란타제네트 왕조를 이은 사람인데 한때 영국 그리고 이 프랑스의 반을 차지했던 일종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유명한 영국 역대 왕 중에서 랭킹으로 하면 아마 5분 안에 들어가는 이 헨리 2세의 무덤도 바로 아들인 리차드 1세와 같은 그 프랑스 앙주의 성당에 있습니다. 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노르만 왕조 이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프랑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리차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잉글랜드 왕 이렇게 기억하는데 잉글랜드 왕은 맞는데 그 당시는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노르만을 같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만 이 잉글랜드에 있고 나머지 생애는 다 프랑스에 살면서 저 중동의 십자군으로 원정 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즉 프랑스 말을 하고 프랑스 문화를 익힌 이 노르만 전사 집단이 잉글랜드를 점령을 해가지고 잉글랜드의 앵글로 색손족을 말하자면 부하로 삼아서 평민으로 삼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영어와 토착 영어와 외래에서 가지고 온 프랑스어가 섞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영어입니다. 오늘의 영어. 오늘의 영어 단어 속에 프랑스어의 어원을 가진 단어 수가 한 25% 됩니다. 나머지는 독일어 그리고 라틴어 기원입니다만. 근데 이 프랑스어가 주로 제도, 군대, 행정, 재판과 관계되는 용어, 고급 용어가 영어하고 많이 들어가서 한 14, 15세기까지도 영국에서 재판한다든지 궁정에서는 공용어가 프랑스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토착 영어와 섞이면서 영어가 다시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렇게 영어가 된 거죠. 프랑스 노르만의 잉글랜드 점령이 없었으면은 아마 대영 제국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영어도 그냥 막 유럽의 한 언어 정도로 남아 있었지 지금과 같은 세계적 언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언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언어는 그 역사를 반영을 합니다. 역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단어 영어에 cow라는 단어가 있죠. 이 소란 이야기죠. cow, C-O-W, cow. 이 cow라는 단어는 앵글로색슨족이 쓰던 단어입니다. 근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beef. 이건 쇠고기죠. 쇠고기. cow와 beef. beef는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가 영어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차이냐? 이걸 잘 보시면은 당시에 이 영국의 지배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소를 키우고 하는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이었습니다. 이 평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를 잡아서 먹는 사람들은 노르만이었습니다. 프랑스 말을 하는 노르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만 사람들은 쇠고기를 먹으니까 비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프. 앵글로색슨족은 카우. 같은 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먹는 쪽 입장에서 상류층은 비프, 그리고 하류층은 그냥 카우. 카우는 영어, 비프는 프랑스어죠. 뭐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어제 그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저는 노르만 역사 1000년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있던 비슷한 시기에 또 남쪽으로 내려간 일단의 전사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탈리아 정복 작전을 펴니다. 이 로마 남쪽에서 시실리에 걸친 이쪽을 점령해 갑니다. 드디어 시실리에 들어가서 시실리에 있던 이 아랍 사람들을 몰아내고 시실리 왕국을 만듭니다. 그게 12세기입니다. 12세기. 비슷한 시기입니다. 노르만의 잉글랜드 점령과 노르만의 남이탈리아 점령이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시실리에 만든 이 노르만 왕국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시실리를 찾아가 보면은 그때 노르만 왕조가 세운 화려한 성당들이 아주 눈부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문화를 섞어가지고 아랍식, 비잔틴식, 그리고 이 라틴식 이런 걸 뒤섞어가지고 아주 독특한 성당을 만들고 화려한 금세공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수도가 팔레르모인데 마피아로 유명한 팔레르모가 노르만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팔레르모에 가면은 노르만 왕조가 세운 두 개의 유명한 성당 그리고 노르만 왕조의 궁전 뭐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팔레르모에는 소매치기도 별로 없습니다. 마피아가 무서워가지고 소매치기가 설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시실리 왕국이 12, 13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르만 사람들은 점령하기만 하면은 종교차별, 인종차별 별로 하지 않고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개방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시실리 왕국이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된 나라였고 또 한 나라 잉글랜드, 노르만이 점령한 잉글랜드는 중앙집권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행정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세기 무렵에 유럽에서 가장 잘 정비된 당시 인류국가죠. 인류국가 두 개는 잉글랜드와 시실리 왕국이었고 통치자는 노르만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르만 전사 집단이죠. 그 사람들이 피가 흘러가지고 바이킹입니다만 바이킹의 피가 노르만을 거쳐서 지금 어제 보신 그 해리 왕자
군복을 입고 나온 해리 왕자의 피를 조사하면 아마 그 바이킹 피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바이킹 상무정신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법치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일어났다. 그 핵심에는 지도자의 용감성입니다. 용감한 지도층입니다. 용감한 지도층. 엘리자베스 2세가 여운이었다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